안녕하세요. 조청현입니다. 11월 30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이 영국에서 있었던 선거법 개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. 이 선거구 획정 논의가 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이 선거구 획정이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. 뭐 예를 들자면 영국의 한 200년 전 얘기로 돌아가 보면 뭐 100만 인구 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한 명이 이 맨체스터의 경우에는 선출이 됐고, 이 작은 성읍의 경우에는 53명 유권자 수 53명의 국회의원 한 명이 선출되는 구조였어요. 그리고 100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53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. 뭐 가중치를 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,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. 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그런 적도 있죠. 그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. 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요. 이 시기는 이 선거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불황이 시작된 시기였어요. 사실은 공황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요. 그렇지만 이 경제 대공황이라는 1929년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인류 역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공황이었기 때문에 이 충격도는 훨씬 더 컸다고 봐야지 되겠죠. 그 뒤에 이 노동자들의 참정권 요구가 있게 됩니다. 이 노동자들은 투표권이 없었죠.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 국회가 수렴할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국회에서 이 투표권이 없는 우리들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투표권 보장이 선결되어야지 된다고 보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참정권 요구가 있게 됐고요. 다음으로 이제 제1차 선거법 개정부터 제5차에 걸쳐서 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, 그 과정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. 이 러드아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. 간단히 말하면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거는 이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기계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계를 파괴시키면 노동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는, 어떻게 보면 이 감성적인 그런 이 노동운동, 초창기 노동운동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요. 뭐 지금은 AI 시대라고 하죠. 그리고 로봇 시대라고 해요. 이제 로봇과 이 AI가 소위 말해서 이 공항 속에서 이 실업자를 양산하게 만드는 원인이다라고 이 감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AI 파괴 운동, 로봇 파괴 운동도 다시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. 뭐 지금 사람들은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, 여하튼 그것과 유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피털루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요. 다음으로 노동자보호 입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, 마지막으로 선거법 개정에
이 과정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. 예, 이 대공황에 좌절한 노동자들이 사실상 이 실업이 된 원인이 기계에 있다고 보고 이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이는 모습입니다. 이 나폴레옹 전쟁 후에 간신히 사회 안정이 되는가 싶더니 이 흉년이 들면서 밀값이 폭등하게 됩니다. 예, 뭐 전쟁이 끝난 후에 전후에 뭐 어느 정도 사회 안정이 되나 싶더니 그냥 느닷없이 흉년이 드는 바람에 밀값이 치솟게 되죠. 노동자들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항의 시위를 전개하게 됩니다. 이 나폴레옹 전쟁 당시 군수품을 만들고 있던 공장들이 이 문을 닫게 되자 이 실업자가 속출하게 되죠. 오랜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영국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어져서 자연히 이 영국의 노동자들은 임금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바로 앞서 얘기했던 러다이트 운동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기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기계 파괴를 함으로써 자신의 울분을 해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전쟁 영웅 25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해서 거리를 헤매게 되고요. 산업혁명으로 기계에게 직장을 빼앗기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되죠. 이로써 영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이 대공황이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급격한 이 급변을 이 몸으로 체험하게 되죠. 이 대공황으로 사회 문제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동자나 지방 농업 노동자에게는 자신들의 문제를 의회에 제기하여 이 해결할 선거권이 없었습니다. 예, 거대 두 개의 정당이 있었지만 휘그당과 토리당이라는 토리당은 지금의 보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휘그당은 나중에 자유당이 돼서 이제 1900년대 가면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뀌게 되는데 이들은 사실상 투표권이 없는 이 도시 노동자나 지방 농업 노동자들의 이 생활 보장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. 투표권이 없는데 그들의 표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.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. 더더욱이나 1801년 이래 왕자였던 이 조지 3세가 노쇠해져서 이 조지 4세, 후일 조지 4세가 되는데요. 이 조지 왕자가 섭정을 펼치게 됩니다. 그에 대한 평이 좋지 못했고요. 이 당시 사회 문제를 조정해줄 국왕도 없는 셈이었어요. 예, 여러분들 어떤 작년인가요? 재작년인가? 이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 왕이 이 사회 문제를 조정하는 모습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. 그것과 유사한 이 사회 조정, 사회 문제 조정을 해주던 이 국왕이 사실상 이 노쇠하고 또 어리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. 토리당과 휘그당마저 투표권이 없던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. 사실상 정부와 대화할 이 통로는 완전히 막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되면서 피터루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.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마 경찰이 이 군경이 이 검을
빼들고 이 시위대를 이 해산하는 모습입니다. 예. 1819년 피터루 사건이 발생하는데요. 당시의 의회 제도를 비판하고요. 이 5만여 명의 노동자가 맨체스터 공업지역을 대표할 사람들을 임의로 뽑아 의회에 보내겠다며 이 맨체스터 부근 부근인 성 피터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. 예, 의회 제도, 다시 말하면 맨체스터 100만이 넘는 도시에 국회의원 딸랑 1명, 그리고 이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1명도 없다. 그렇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국회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? 라고 외치면서 이 피터루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문제는 정부가 평화적이었던 이 모임을 과격하게 해산한 것이죠. 예, 검을 빼어든 기마 경찰이 이 시위대를 과격하게 해산시켰던 문제가 발생했고, 이에 따라서 사망자가 5에서 6명 정도 발생했고요. 이 부상자도 50여 명이 속출하게 됩니다. 더더욱이나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 이후 치안판사가 노동자 집회와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의 이 6개 조항으로 된 결사금지법을 제정했다는 점이죠. 예,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사금지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해괴한 일이죠. 물론 이제 유권자가 아닌 노동자들이 집회였기 때문에 이 치안판사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, 여하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결사금지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기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후 폭동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사람들은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이 유배를 당하게 되죠. 예,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고요. 이 호주는 원래 이 백호주의가 강한 국가였죠.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백호주의 때문에 이 많은 문제를, 뭐 지금은 아니지만요, 이 백인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그런 국가였고요. 원래는 이제 영국의 이 정치범들 그리고 경제사범들, 이런 사람들이 이 대부분 이 오스트리아, 즉 호주로 유배형을 당하게 되죠. 뭐 러시아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베리아 유배만큼이나 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결사금지법에 대해 뭐 당연히 여론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1824년 이를 폐지하고요. 이때부터 공산적 사회주의자인 이 로버트 오웬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게 됩니다. 정부에서도 토리당이 이 청년 당원들을 내각에 발탁하기도 하고요. 또 청년 당원들에 의해 선거법 개정이나 자유주의 정치가 영국에 정착하는 이 밑거름이 되는 것이 사실상 피터루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로버트 오웬은 그 공산적 사회주의, 초기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. 사실상 설득과 협력을 통해서,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 이 사회 문제,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고,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합 운동을 통해서
노동자들이 정치권의 이 의견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이 국회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토리당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요, 이 지금의 보수당이고요. 이 보수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 것이, 이 사회입법 법안이나 이 선거법 개정과 관해서는 항상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경향이 있어요. 이들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것이 사회 하나의 유기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사람인데, 머리는 엘리트들이 담당하면 되고, 가슴은 이 군인들이 담당하면 되는 것이고, 이 노동자들은 그냥 팔과 다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, 그것만 보면 상당히 좀 의아하죠.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?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, 이들이 사회입법을 추진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, 살아있는 유기체가 손발이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? 사실상 제대로 이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팔과 다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이 보수적인 사람들 머릿속엔 당연히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입법 그리고 이 투표권 확장 이런 논의에서는 이 보수당 쪽이 훨씬 더 앞장서서 논의를 전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1차 선거법 개정을 살펴보도록 하죠. 1830년 윌리엄 4세가 즉위하게 되는데요. 이때 농업 노동자들이 14실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. 이제 1830년부터 최저임금 요구가 이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요. 사실 이러한 최저임금 14실링 7파운드는 이 투표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기도 해요. 우리가 보통 종합소득세를 내죠.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, 이 영국의 경우에는 이 시기엔 이 종합소득세와 또 재산세, 토지를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투표권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여러 지역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 서울에 땅이 있고 경기도에 땅이 있고 충청도에 땅이 있고 전국에 16개 도에 골고루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그 사람들은 이 투표권이 16장이 주어지게 되죠. 황당하죠? 그렇지만 초기에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요. 그것을 흔히들 금권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정부는 일단 소요 단속법을 내세우며 이 폭동이 불법이라 규정하고 이들을 진압하죠.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어떤 조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기 시작합니다. 14세기 이후 제정된 선거구 40실링 이상의 수입이 있는 농민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던 이 14세기 이후 제정된 선거법이 문제였던 거죠. 이것이 산업혁명을 계기로
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면서 인구를 반영하지도 못하게 됩니다. 예, 뭐 사실상 이렇게 되면서 53명밖에 안 되는 이 선거구가 존재하기도 하고요. 그야말로 집안끼리 나누어서 뭐 올해는 자네가 국회의원 하고 4년 후에는 우리가 하고 그 4년 후에는 자네들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국회의원이 이 동네 이장 뽑는 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죠. 이러한 유명무실한 선거구 대신에 도시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새로운 선거법을 생각하게 됩니다. 이를 주도한 사람은 휘그당 당원이면서 이 토리당의 개혁파와 맥을 같이 하는 그레이 수상이었죠. 그레이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언급하자 기존 선거구 성읍 소유자들이 반발하게 됩니다. 예, 여기서 말하는 기존 선거구 성읍 소유자들은 뭐 54명, 뭐 많아야 100명 정도 되는 이 선거구를 소유한 이 소유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밖에 이 도시의 중산계층인 상인, 은행가, 자유직업인들은 이를 대단히 환영하게 되죠. 의회에 중요 도시에 배정할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요. 이 하원에서 한 표 차이로 과반수가 넘어 통과하게 됩니다. 예, 그런데 뭐 아무리 다수결이 되지만 뭐 한 표 차라는 건 뭐 좀 그렇죠. 그래서 이 그레이 수상은 이거를 이 선거법 개정을 아예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 하원을 그날로 해산하고 이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. 정치 생명을 건 거죠. 이 선거법 개정안을 이 과반수 한 표 차로 해가지고는 이 정당성이 없다. 이 다수표로 만들어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하원 해산, 총선거 실시. 그런데 의도한 대로 의회를 휘그 당이 이 다수당 중심으로 다시 정비하게 되고요.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휘그 당이 다수당이 되고요. 이 하원의 개정안을 다시 올려서 이 법안이 의원의 안정수를 얻어 통과되게 되죠. 그런데 문제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하원도 하원이지만 이 당시에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지 되는데요. 이 상원 국회의원들은 국왕이 임명하는 이 경우입니다. 뭐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이 상원 의원들을 이 투표로 뽑긴 하지만 이 시기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상원은 이 국왕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. 이 상원 의원들이 이 국왕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머뭇거리자 이 그레이 수상은 내각 해산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게 되죠. 이 왕이 그레이를 수상에 다시 임명하게 되고요. 1832년 6월 4일 이 법이 상원의회에서도 통과되게 되면서 이로써 중산 도시, 이 도시의 중산층 시민계층 선거권이 이제 비로소 획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것은 1911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광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에요.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이게 노동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릴 수가 있을까?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무표정한 표정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.
사실상 앳된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표정에서 이 당시 노동의 강도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학교에 다닐 연령인데 이 광산 노동을 하면서 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사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임금을 주는 방식이 현대와 다르기 때문이에요. 이 가족을 단위로 해서 이 팀이 만들어지고요. 그 팀에게 전체 임금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정의 아이들까지 총동원돼서 이 노동 현장에 동원된다고. 그래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. 당시 임금은요, 이 남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1이라고 봤을 때, 이 여성 노동자들과 이 어르신 노동자들,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성인 남자의 2분의 1, 그리고 이 아동들은요,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이 사실상 임금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뭐 죽거나 이 부상을 당해서 이 노동을 할 수 없을 때는 그야말로 이 불행해지는 거죠. 그 임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성인 이 가장이 쓰러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참혹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1833년 공장법 개정이 있게 되고요. 이 18세 미만 노동을 제한하게 됩니다. 처음으로 공장 감독관을 임명하기도 하죠. 1842년에는 여성과 이 10세 미만 광산 노동을 이 광산 노동자 중에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을 금지하는 법령이 나오게 되고요. 이 1844년에는 10시간 노동제가 나타나게 됩니다. 이 1850년에는 잉글리시 위크 제도가 제정이 되는데요. 뭐 여러분들은 뭐 이런 적이 없겠지만 이 토요일은 반휴일, 일요일은 휴일제가 도입되게 되죠. 예, 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토요일 날 학교에 가서 한 12시 반, 1시까지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지 됐어요. 뭐 그랬었고요. 뭐 지금은 토요일 날 학교가 없죠. 그렇지만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. 1824년 노동조합 결성이 합법화된 후에 1865년엔 조합원 수가 3만 6천 명에 달하기도 하죠. 예, 다음으로 차티스트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것을 헌정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. 뭐 우리식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현대 국민청원 운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1830년대 후반부터 노동자 계급은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이 대규모의 정치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. 예, 이 노동자 계급의 이 노동 조건과 현실이 열악한 이유가 이 정치적으로 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개정하자는 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차티스트 무브먼트 운동이 전개되고요. 이 1838년에 인민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. 예, 이랑은요 성인 남자의 보통 선거권을 주장하고 있죠. 여기서도 여성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.
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이 노동운동도 상당히 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요.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이 이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뭐 지금 여학생들이 들으면 망연자실해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, 뭐 아버지나 남편이나 이 장남의, 자기가 낳은 장남의 이 코사인을 받아와야지만 이 노동조합 연설에 이 발언권을 얻게 돼요. 정말 기가 막히죠? 그렇지만 그게 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. 아울러서 두 번째 항은요, 인구 비례에 의한 평등한 선거구 획정을 주장하게 되죠. 예, 맨체스터 100만 1명, 53명 유권자인 곳에 국회의원 1명.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인구 비례에 의한 평등한 선거구 획정을 주장하고요. 이 세 번째 항이 뭐 나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 폐지죠. 뭐 우리나라에서 재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게 대통령 선거, 제가 좀 그거는 좀 찾아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. 이 재산 자격은 뭐 국회의원 이 후보자의 경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 당시에는 재산 자격 기준이 아주 명확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출신은, 노동자 계급은 국회의원 재산 자격에서 대부분 배제될 수밖에 없었죠.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게 위해서 이 하원의원의 이 재산 자격을 폐지하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. 이 네 번째 항도 아주 중요해요. 비밀 투표예요. 예, 이 시기까지 뭐 3차 선거법 개정 때 이제 비밀 투표가 가능해지고요. 뭐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. 사실상 공개적인 곳에서 그냥 이 선거 관리 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기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투표 방식이었죠. 다섯 번째가 의원에 대한 세비 지불입니다. 예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동자들이 이 국회의원이 되면요, 사실상 이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 세비를 받을 수가 없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되면 월급이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의원에 대한 세비 지불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. 이 여섯 번째 항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매년 선거를 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. 예, 이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되겠죠. 뭐 3, 4년 기다렸다가 이 민심을 뒤늦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년 선거를 통해서 그때그때 민심의 향방을 따지고 해야지 뭐 4년에 한 번,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인민헌장 운동은요, 기본적으로 국민청원운동과 유사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 125만 명의 서명을 받은 이 헌장 청원서를 이제 의회에 제출하게 되고요. 그런데 의회는 이를 완전히 거부하고요, 지도자를 체포, 구속, 구금하게 됩니다. 1840년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추록하게 되고요. 전국 차티스트 협회가 조직되면서 또 다른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하게 되죠.
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. 이 34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다시 의회에 이 제안서를 보내게 되죠. 그런데 1842년 대규모 파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또다시 탄압을 받게 되고요. 그 후 대규모 집회가 다시 열리고 이 570만 명의 서명을 받기도 합니다. 하지만 군대와 경찰의 진압으로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장기간 투옥당하게 되죠. 1848년 프랑스의 2월 혁명에서 노동자들의 위협적인 6월 폭동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. 이 6월 폭동은 이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서 사실상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려고 시도한 최초의 운동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상황이 영국에서도 차티스트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중산층들이 이 차티스트들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죠. 런던에서 중산층이 20만에 이르는 의용 경찰관을 자진 결성하기도 합니다. 1858년 전국 노동조합 대회를 끝으로 사실상 차티스트 운동은 완전히 해산당하게 되죠. 중산층들이 이 노동자들의 운동이 이 프랑스 2월 혁명에 자극을 받아 일어났던 이 사회주의 정권 건설을 위한 6월 폭동 사태로 진화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중산층들이 의용 경찰관을 자진 결성하기도 하고 이 사회부 이 여론이 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경향 여론이 생기게 되면서 이 차티스트들이 해산당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2차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상 차티스트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이 1860년대 노동자들의 선거권 참여 운동이 다시 전개되게 됩니다. 1867년에는요, 이 귀족과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당이 노동자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먼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죠. 자유당은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더욱 개혁적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.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. 이 결과적으로 이 보수주의자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이 손발도 머리 가슴만큼 중요한 것이고, 결과적으로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 국가라는 체제 자체가 보존되고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법 개정 운동에 먼저 이 개정안을 제출하고, 이 자유당은 사실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면서 이런 개정안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자 훨씬 더 개혁적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도시의 노동자들과 소시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게 되고요. 그 결과 유권자 수가 130만 명에서 250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죠. 영국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죠. 사실상 10% 정도가 이 투표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. 노동자 및 소시민에게 선거권이 확대되자 이 자유당과 보수당은 그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의 정당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,
이 유권자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게 됩니다. 예, 제2차 선거법 개정의 이 가장 큰 의의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. 이제 자유당과 보수당이 소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라 이 전국적인 이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면서 지지를 바라는 이 사실상 전국 단위의 정당 조직이 구성됐다는 게 중요하고요. 이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유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접촉을 이 시기부터 시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정당은 유권자의 의사를 받아 의회에 반영하고 내각 또한 선거 결과에 의해서 구성되는 등 사실상 제2차 선거법 개정은 결과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촉매제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3차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.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이 선거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혹은 자동차 면허증을 보여주고 이 기표소에 이 투표 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이제 투표를 하는 방식이에요. 그런데 이 비밀 투표는 사실상 3차 선거법 개정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. 1867년 제2차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농 및 광산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죠. 제2차 글래드스톤 내각에 의해서 1884년 선거법을 개정해서 소장농과 광산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게 됩니다. 예,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사실상 이제 성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권을 거의 대부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여성 참정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예. 이 시위를 여성 참정권 획득을 위해서 이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. 이 여성 참정권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죠. 이제 남성들의 경우에는 뭐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참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. 여성에게 주의회 투표권이 주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전국적으로 여성 투표권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. 이 여성 참정권 획득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에멀린 행크 허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태어나서 남편인 리처드와 함께 이 여성 참정권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. 1898년 이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후 여성 사회정치 동맹을 결성하고요. 이 여성 참정권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됩니다. 사실 이 남편은 1865년 이 남편과 에멀리는 이 1865년에 여성 참정권 위원회를 결성해서 이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는 이 운동을 전개했지만 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때 이 에멀린의 남편과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함께한 존 스튜어트 밀은 하원 의원에 당선돼서
1867년에 선거법 개정 당시 이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부결되게 됩니다. 예, 이 에벌린의 남편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이 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에 이 국회에 나가서 여성 참정권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끝내 부결되게 되죠. 1892년 전국적으로 여성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이 법안도 역시 이 국회에서 부결당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여성 참정권은 언제부터 부여가 됐다는 얘기일까요? 사실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20, 30대 젊은이들이 전부 군대로 징집을 당하게 되죠. 그거는 영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프랑스, 이 대부분 교종국가들 대부분에서 20, 30대 젊은이들이 대부분 이 군대로 징집당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장을 돌릴 노동력이 없어진 거죠. 심지어는 버스 운전기사도 존재하지가 않아요. 전부 군대로 갔으니 누가 그야말로 공장을 돌리고 누가 이 소를 키우겠어요? 키울 사람도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들이 대체하게 됐고, 그 결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됐고, 더더욱이나 군수산업 참여로 여성 참정권 실현이 중요한 국가가지로 나타나게 되죠. 예,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호전입니다. 이 참호전이란 게 이 구덩이 파서 그 속에 쏙 숨어서 이제 총격을 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상 유효 사거리 내에 이 적대 국가의 진지 참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, 그 진지 참호를 점령하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, 그러면 참호를 유효 사거리 내에 있는데 참호를 나가서 적의 진지로 돌격을 해야 돼요. 참호로. 그러다 보니까 사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. 예를 들어서 1914년 초기 전투에서 이 참호전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영국군이 계속 이 지휘관들이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바람에 하루에 6만 명이 전사한 경우도 있었어요. 말이 좋아 6만이지 대학 6개가 한꺼번에 전멸했다고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실감이 날 것 같아요. 정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되죠. 사실상 그 이전 전투에서는 이 수인성 전염병 같은 이 공기전염 전염병 그런 거에 걸려서 죽는 이 군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. 교전 중에 죽는 이 군인 숫자보다는. 그렇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전투 중 사상자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이죠. 프랑스의 경우에는 20, 30대 젊은이들이 모두 전장터로 나갔고요. 그 중에 거의 50%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. 정말 엄청난 숫자가. 그래서 사라진 세대라는 표현도 해요. 정말 무서운 거죠. 어떻게 50%가 전사할 수가 있죠. 거기다가 이 남은 50% 중에 또 절반이 사실상
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정상적으로 이 경제활동할 수 있는 인구는 25%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, 그런데 이게 참호전이라는 게 전투기에서 폭격을 가하고 이 포부형대가 엄호 폭격을 가하고 뭐 수시로 총탄이 오고 가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.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 한 번 쏘고 나면 그냥 귀가 윙윙거리죠. 거의 귀가 먹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노상 그렇게 되니 그 귀가 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고, 이 남은 25% 중에 한 거의 30%는 이 쉘 쇼크라고 해서, 왜 우리가 요새 전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던가요? 그 증상에 시달리게 되죠. 예, 그래서 이 나치 정권이 나중에 이제 미넨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죠. 바로 그러한 경험, 이 전쟁은 막아야지 된다라는 정서가 그 당시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표를 바라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 반전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. 그 결과 결국은 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. 예, 옆으로 많이 샜네요. 죄송합니다. 1916년 선거법 개정위원회가 설치돼서 이 개정안이 마련이 되고요. 이 1918년에 이 로이드 조지 내각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남성의 경우에는 21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확대되고요. 여성은 30세 이상에 한해서만 이 처음 선거권이 보장되게 됩니다. 참 이상한 일이죠. 21세 이상 남성, 30세 이상 여성. 좀 공정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, 여하튼 이 선거구 획정이라는 거, 그리고 유권자 뭐 이런 문제들은 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1928년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. 예, 이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것이,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구 획정이라고 한다면,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부정투표 방지 장치가 필요하겠죠. 이 그림은요, 18세기 영국의 정치풍자 화가였던 윌리엄 호가드가 1755년에 그린 선거향응이라는 작품입니다. 이 선거향응이라는 작품은 1754년 이 영국의 옥스퍼드주에 치러진 이 부정선거를 풍자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뭐 향응이 벌어지죠. 이 사람들을 마차에다 싣고 이제 투표소로 향해서 그야말로 자기를 찍어달라, 뭐 그런 향을 제공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은 이 그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백주대낮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그야말로 이 음주 가무라고 하죠. 그야말로 그냥 이 술과 음식을 통해서 매표행위를 하는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
130년 전인, 죄송합니다. 130년 전인 1880년 영국에 총선이 있었습니다. 여당인 보수당과 야당인 자유당이 이 총선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자유당이 정권을 탈환하게 되죠. 이 선거에서 이 불법 선거 운동원들이 기승을 부리고 매표 행위와 선술집을 전세 내서 이 음식과 술을 제공하는 등 부정 선거가 극에 달한 대표적인 부정 투표의 이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후보자들은 유권자에게 술을 제공한 뒤 마차 태워 이 투표소에 가서 본인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던 것이죠. 1880년 부패 추방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보수당과 경쟁에서 승리한 이 자유당의 글래드스톤은 선거 후 부패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선거 후에 이렇게 부패조사위원회가 있고, 이 매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이렇게 되면 이 대부분의 경우 야당 탄압이라고 이제 또 난리가 나겠죠.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. 그렇지만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자유당 이 국회의원들도 이 발본색원이란 말은 좀 그런 표현이긴 한데 같이 기소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이 정치적인 문제 없이 이 부패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죠. 이 글래드스톤 수상은 헨리 제임스 법무장관에게 부패 추방을 위한 법안 마련을 지시하게 되고요. 이 제임스 장관은 1881년 이 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. 그 초안의 이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. 지금이야말로 부정과 부패 행위의 종지부를 찍는 법률을 의회의 이름으로 제정할 때입니다. 지금 부패 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이 법 개정을 해왔습니다만 선거제도 그 자체를 고치지 않는 한 어떠한 개혁을 해도 허사입니다. 현재 이 나라 최대의 악은 선거에 막대한 돈이 드는 것입니다. 숭고한 애국정신의 소유자라도 돈이 없으면 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. 돈만 있으면 누구나 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영국이죠.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?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의 의회가 세계 속의 웃음거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.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성이 지금 문책당하고 있습니다. 라면서 법안을 제출하게 되죠. 영국의 선거개혁은 이 연설로 시작되어 법안을 둘러싼 논쟁과 대결 끝에 2년 뒤인 1883년 8월 25일 영국의 선거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꾼 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법의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죠.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 선거 비용과 불법 사례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되고요. 공명선거가 정착하는 계기가 됩니다. 영국 남서부의 조그만 이 시골 마을인 이 브레모어에 있는 헨리 제임스 이 법무장관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. 헨리 제임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다.
라고 되어 있죠. 예, 뭐 오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.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선거구 획정 문제도가 중요하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부패 행위, 이 매표 행위 방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뭐 그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. 예,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